안녕하세요. 역지사지입니다. 오늘 밤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통장을 열어보기가 무서웠던 날이었나요? 아니면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카트 안에 담긴 것들을 보며 이게 이렇게 비쌌나 싶어서 한두 개 다시 내려놓고 왔던 날이었나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고 분명히 아끼며 살고 있는데 왜 늘 돈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은지, 왜 이렇게 애를 써도 늘 빠듯한 것인지, 그 막막하고 억울한 감각, 오늘 밤 이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범인은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멀리서, 아주 치밀하게 판을 짜온 범인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학 강의가 아니고 딱딱한 다큐멘터리도 아닙니다. 그냥 오랜 친구가 들려주는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누우셔서 들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갑 안에 지폐 한 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5,000원짜리도 좋고 만원짜리도 좋습니다. 그 종이를 잠깐 꺼내서 바라보세요. 그게 왜 가치 있는 걸까요? 그 종이로 밥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으로 바꿔줘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약속은 사라졌습니다. 은행에 가져가면 더 많이 돌려줘서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종이는 문자 그대로 종이 조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지폐의 배후에는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며 때로는 잔인한 권력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돈이 세계의 기준이 되느냐를 둘러싼 싸움. 그 싸움에서 이긴 나라가 누리는 엄청난 특권. 그리고 그 특권을 지키기 위해 벌어진 전쟁과 협상과 배신의 역사.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944년 미국의 한 산골 호텔에서 시작합니다. 전쟁의 포연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세상에서 승자들이 모여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설계도를 그리던 그 순간부터 달러가 금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던 충격의 밤을 지나 석유 사막에서 맺어진 비밀 협정을 거쳐 일본을 무릎 꿇린 플라자 합의와 아시아를 핥힌 외환 위기를 통과하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 디지털 지갑까지 한 나라의 종이 조각이 어떻게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지배가 어떻게 조용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이야기고 탐욕의 이야기이며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렵고 절박했습니다.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기 전 그 자리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있었습니다. 19세기 내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 세계 무역의 중심에 서 있었고,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은 뉴욕 월스트리트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서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소를 팔 때도 파운드였고, 인도가 면화를 거래할 때도 파운드였으며,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가 손을 바꿀 때도 파운드가 그 중간에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영국의 해군이 세계 7바다를 누비며 무역로를 보호하는 한, 그리고 영국의 금고가 파운드를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지킬 만큼 두터운 한, 파운드는 흔들릴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두 번의 세계대전이 그 모든 것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은 막대한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의 은행들에서 돈을 빌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19세기 내내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던 영국은 채무국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영국과 프랑스에 돈을 빌려주면서 엄청난 이자를 받았고, 전쟁 중에도 두 나라의 군수품과 식량을 팔면서 달러를 긁어모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유럽 각국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지만 미국의 금고는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그 역전을 완성했습니다. 영국은 다시 미국에서 돈을 빌렸고, 이번에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의 국고는 사실상 바닥이 났으며, 인도를 비롯한 식민지들은 독립을 요구하며 제국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서양 너머 미국의 공장들은 전쟁 중에 단 한 번도 폭격을 받지 않은 채 밤낮 없이 돌아가며 세계에 물자를 공급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1920년대에 세계 최대 채무국이었던 미국이 불과 20년 만에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된 것이었고, 그 역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런던 금융가의 한 원로 은행가는 전후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며 한 세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미국이 채웠습니다. 파운드는 살아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왕의 옷을 입은 평민이었습니다. 파운드의 시대는 끝났고 세계는 새로운 기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1944년 여름 세계의 지도자들이 미국 뉴햄프셔의 산골로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1944년 7월 초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악마을 브레턴우즈에 위치한 마운트 워싱턴 호텔은 그 웅장한 외관과 어울리지 않는 긴박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얀 기둥과 붉은 지붕의 이 고풍스러운 호텔 안에는 44개국에서 온 700명이 넘는 경제 관료와 외교관들이 가득했고, 그들은 복도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회의실에서 서류를 넘기며 새벽까지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총성이 울리고 있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일본의 항복은 아직 1년 넘게 남아있었지만 이 회의장 안의 사람들은 이미 전쟁 이후의 세계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견해의 차이가 곧 어느 나라가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영국 대표단의 수석이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미 당대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공황 시절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학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었는데, 그의 몸은 이미 심장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고, 회의장을 오가는 그의 얼굴에는 창백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회의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 결정되는 것들이 전후 세계의 모습을 수십 년간 규정할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케인스의 맞은편에는 미국 재무부의 관료 해리 덱스터 화이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이트는 케인스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뜻을 등에 업고 이 자리에 와 있었고, 그것은 케인스의 명성이나 논리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케인스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이미 게임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케인스가 가져온 제안은 대담하고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방코르라는 이름의 완전히 새로운 국제화폐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방코르는 어느 특정 나라의 통화가 아니라 금과 여러 나라의 통화를 묶어 만든 중립적인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에서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도 적자를 많이 내는 나라도 모두 일정한 한도를 넘으면 페널티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한 나라가 영원히 채권국으로 군림하며 나머지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케인스는 회의장 연단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통화가 세계의 기준이 되는 낡은 질서를 반복하지 않을 기회입니다. 한 나라의 화폐가 세계를 지배하면 그 나라가 내리는 모든 국내 결정이 곧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효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화이트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숫자로 반격했습니다. 케인스 선생의 제안은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은 세계 금 보유량의 거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러는 충분한 금으로 뒷받침되어 있고 우리 경제는 전쟁으로 파괴되지 않았으며 우리 공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코르라는 새로운 화폐를 신뢰할 근거가 있습니까? 달러를 신뢰할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논쟁에서 화이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 국가들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영국은 전후 복구를 위해 미국의 차관이 필요했고, 프랑스는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돈을 거부한다는 것이었고, 그 상태로 전후 복구를 감당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3주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브레턴 우즈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금 1온스를 35달러로 구정하고 세계 모든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연동시킵니다. 미국은 달러를 가져오는 모든 나라에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새로 설립되어 세계 경제 질서를 관리합니다. 두 기관의 본부는 워싱턴 DC에 설치되고 최대 출자국인 미국이 실질적인 거부권을 갖습니다. 케인스는 최종 협정문에 서명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영국 대표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에게 세계의 금고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그들이 그 열쇠를 잘 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금고 열쇠를 가진 자는 언제나 그것을 남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케인스는 이 회의를 마치고 두 해 뒤인 194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적중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언이 실현되는 데는 불과 2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브레턴 우즈 협정이 체결된 지 3년 뒤인 1947년 미국 국무장관 조지 마셜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연단에 올라 역사에 남을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전후 세계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경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유럽이 무너지면 공산주의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고 그것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게 된 이 계획은 1948년부터 1952년까지 4년간 서유럽 16나라에 약 13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독일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프랑스의 철도가 복구되었으며 이탈리아의 항구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셜 플랜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원받은 돈으로 물건을 살 때는 가급적 미국 기업의 제품을 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달러는 유럽 곳곳에 흘러들었고 유럽 각국 경제는 달러를 통해 작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쌓아야 했고 유럽의 기업들은 달러로 원자재를 사고 달러로 제품을 팔았습니다. 마셜 플랜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달러 중심 경제 질서 안으로 유럽을 끌어들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전 세계의 절반에 달했고 미국의 산업 생산량은 세계 나머지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뉴욕은 런던을 대신해 세계 금융의 수도가 되었고
할리우드의 영화와 코카콜라와 청바지는 미국적 생활 방식을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시대를 팍스 달러리카나, 즉 달러에 의한 평화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달러의 경제력이 함께 세계 질서를 지탱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시대의 이면에는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셜 플랜으로 지원받은 유럽은 빠르게 회복했고 1950년대 말부터는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흑자는 줄어들었고 베트남 전쟁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달러는 점점 더 많이 찍혀 세계 곳곳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의 균열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가 자리를 잡은 이후 달러는 단순한 미국의 돈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혈액이 되었습니다. 혈액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듯 달러는 세계 무역의 모든 혈관에 타고 흘렀습니다. 일본이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브라질이 말레이시아에서 천연고무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으며 한국이 독일에서 기계를 들여오려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미국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나라들조차 서로 거래하기 위해 달러를 중간에 써야 했습니다.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가 누리는 특권을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특권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을 만든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특권에 가장 분노했던 프랑스의 재무장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이었습니다. 그 특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미국은 자국 화폐인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의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벌기 위해 물건을 팔아야 했지만 미국은 달러를 만들면 그것 자체가 구매력이 되었습니다. 둘째, 미국은 재정 적자를 내도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쌓아두어야 했기 때문에 미국 국채는 언제나 살 사람이 있었습니다. 셋째,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몰렸고 내리면 세계 곳곳으로 흘러나갔는데 이 힘은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심장박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나라 통화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는 달러를 벌어서 빚을 갚아야 하지만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 비대칭이 바로 달러 패권의 본질이었고 이것이 프랑스인들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1965년 2월 역사에 남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금만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찍는 것은 미국인이지만 그 달러의 가치를 지탱하는 것은 전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적자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으며 유럽은 그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드골은 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프랑스 군함을 미국 항구로 보내 프랑스가 보유한 달러를 모두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브레턴 우즈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그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었고 달러를 금으로 바꾸러 온 나라는 프랑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독, 스위스, 네덜란드,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달러를 들고 와 금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금 보유량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계 무역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가 필요로 하는 달러의 양도 늘어났는데 그 달러를 공급하려면 미국이 적자를 내야 했습니다. 미국이 흑자를 내면 세상에 달러가 부족해서 무역이 위축되고 미국이 적자를 내면 달러는 풍부해지지만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이 딜레마를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은 트리핀 딜레마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기축통화 체제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자기 모순이었고 브레턴 우즈 체제는 이 모순을 안고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그 모순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린든 존슨 행정부는 전쟁 비용과 위대한 사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냈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세계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기 시작했고
달러를 가진 나라들은 이 달러가 과연 35달러의 금 1온스라는 약속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9시, 미국의 대부분 가정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주말 저녁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을 때 시청자들은 처음에 무슨 중대한 외교 뉴스가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닉슨이 입을 열면서 그것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표임이 밝혀졌습니다. 닉슨의 연설을 준비했던 재무부 관료들과 경제 자문들은 그보다 며칠 전 캠프 데이비드에서 극비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보안 서약을 했고 그 회의가 열리는 동안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되었으며 언론에는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모호한 설명만 제공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미국 달러의 금 태환을 중단하는 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재무장관 존 코널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합니다. 금이 계속 빠져나가면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금 태환을 중단하는 것과 나중에 금이 바닥나서 중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준 의장 아서 번스는 반대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은 브레턴 우즈에서 우리가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입니다. 동맹국들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코널리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그들에게 미리 알리면 다음날 아침 달러를 들고 금을 가져가러 올 겁니다. 충격이 클수록 기정사실화가 빨리 됩니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동맹국에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닉슨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나는 오늘 재무장관에게 달러의 금 태환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달러를 투기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에 맞서 달러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27년 전 브레턴 우즈에서 전 세계와 맺은 약속,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준다는 그 약속이 미국 대통령의 텔레비전 연설 하나로 끝났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닉슨 쇼크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유럽의 외환 시장들은 문을 열자마자 혼란에 빠졌고 일본은 며칠간 환율 시장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서독의 중앙은행은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마르크를 팔며 시장을 방어해야 했고 모든 나라의 재무부 장관들이 긴급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미국에 맞서거나 보복할 수 없었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화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달러가 없으면 무역을 할 수 없었고 달러로 무역을 하려면 미국이 설정한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코널리 재무장관은 당시 유럽 재무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악명 높은 말을 남겼습니다. 달러는 우리의 화폐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 오만한 한마디가 당시 세계 경제 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달러를 찍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로 인한 모든 불평과 불이익은 나머지 세계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기축통화 패권의 실체였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욤키푸르 유대교 명절의 고요한 아침, 이집트와 시리아 군대가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 전쟁은 중동의 지형도를 바꾸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세계 경제의 지형도를 바꾸는 사건의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과 서방의 분노한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 금지를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출 금지가 선언된 순간부터 세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주유소 앞에 수십 킬로미터의 차량 인열이 생겨났고 미국에서는 홀수번호 차량은 홀수날에만, 짝수번호 차량은 짝수날에만 주유할 수 있다는 제한이 걸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일요일마다 자동차 운행 금지령이 내려졌고 난방을 아끼기 위해 사람들은 외투를 입고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석유 가격은 석 달 만에 4배로 뛰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헨리 키신저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일 쇼크가 가져온 혼란 안에서 달러 패권을 재건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금이 사라진 자리에 석유를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금이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이 유지될 것이었습니다. 1974년 키신저는 리야드로 날아갔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사우디의 국왕 파이살이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공개 협정 중 하나가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가격을 책정하고 달러로만 결제를 받습니다. 사우디가 석유를 팔아 얻은 달러 수입은 미국 국채와 미국 금융자산에 재투자됩니다. 대신 미국은 사우디 왕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필요한 군사장비를 공급하며 사우디가 위협에 처했을 때 개입합니다. 이 협정의 결과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다른 오펙 회원국들도 차례로 사우디의 방식을 따랐고 세계 석유 거래는 사실상 전부 달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사우디에서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했고 한국이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했으며 중국이 에너지를 확보하려면 어떻게든 달러를 구해야 했습니다. 금이 사라진 달러는 이제 석유라는 새로운 담보물을 얻었고 세계는 다시 한번 달러라는 종이 조각의 신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가 달러에 가져다준 이득은 계산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산유국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쏟아졌고 그 덕분에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순환고리는 달러 패권을 자기 강화적으로 만들었고 그 고리 안으로 들어온 나라들은 빠져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 고리에서 벗어나려 했던 나라들의 운명은 냉혹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1999년 이라크 석유 거래를 유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고 불과 4년 뒤 미국의 침공으로 권좌에서 끌려 내려와 처형됐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아프리카 공동금화로 달러를 대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나토의 공습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인지를 두 사람은 목숨으로 증명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달러가 너무 강해진 것이었습니다. 연준 의장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무려 20% 가까이 올리면서 달러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쳤고 그 결과 미국 제품은 해외에서 너무 비싸졌으며 일본과 독일 제품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1985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고 미국 제조업체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해법은 이번에도 일방적이고 강력했습니다. 1985년 9월 22일 미국은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의 재무장관들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는 단 하루 만에 끝났고 결론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 가치를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재무장관 다케시타 노보루는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을 퇴출시키겠다는 압박이 그 방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케시타는 나중에 회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본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잃는 것은 일본 경제 전체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는 불과 2년 만에 달러 대비 2배로 솟구쳤습니다. 1985년에 달러당 240엔이었던 환율이 1987년에는 달러당 120엔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본 수출 제품의 가격이 2배로 뛰었다는 것을 의미했고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거품이 형성되었습니다. 도쿄 항공 주변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품이 그렇듯 이 거품도 터졌습니다. 1990년 거품이 붕괴하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기나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섰고 그 상처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플라자 합의가 보여준 것은 달러 패권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달러 패권은 단순히 무역에서 달러를 쓰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달러 가치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통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달러가 세계의 기준인 한 달러의 움직임은 곧 세계 경제의 움직임이었고 그 달러를 준 미국은 그 힘을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여름, 아시아는 기적의 대륙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 나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연평균 7에서 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말이 경제학 교과서에 실릴 만큼 성공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취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위기의 시작은 태국이었습니다. 태국 바트화는 달러에 고정된 환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997년 들어 헤지펀드들이 바트화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를 비롯한 국제 투기 자본들이 달러를 빌려 바트화를 공매도하면서 태국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 바트화를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달러 한 푼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국제시장에서 달러 보유량이 한정된 태국은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1997년 7월 2일, 태국이 바트화의 달러 고정환율을 포기했습니다. 바트화는 하루 만에 15% 이상 폭락했고 그 충격은 순식간에 아시아 전체로 번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한국 원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아시아의 통화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특히 드라마틱했습니다. 1997년 11월 말,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단 몇십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고 그것으로는 며칠치 수입 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달러를 구하지 못해 원자재를 들여올 수 없었고 은행들은 외채를 갚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997년 12월 3일,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그날의 기억은 그 시대를 살았던 한국인들의 가슴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에는 가혹한 조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리를 대폭 올려야 했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했으며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했습니다.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금을 모아 나라에 보태려는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날 만큼 위기는 처절했습니다. 이 위기에서 한국인들이 배운 교훈은 쓰고도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달러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만들고 수출해도 국제 투기 자본의 한 번 공격에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훈은 이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나라들이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쌓는데 집착하게 만들었고 그 달러 외환 보유고 대부분은 미국 국채를 사는데 투자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아시아 외환 위기는 아시아 나라들을 달러 체제에 더욱 깊이 묶어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이 위기에 대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투기꾼들이 며칠 만에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세계입니까? 달러를 가진 자들의 게임에서 달러를 갖지 못한 자들은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아시아 나라들이 더 이상 달러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조금씩 시작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충격이 가라앉고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는 다시 호황의 물결을 탔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였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만들어진 복잡한 금융상품들이 세계 금융시장에 넘쳐났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은 수십 년치 이익을 단 몇 년 만에 거둬들이는 것처럼 보였고 모두가 이 파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새벽,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이었습니다. 158년의 역사를 가진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이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신용시장은 마비되었으며 은행들은 서로를 믿지 못해 단기 자금조차 빌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위기는 달러 패권에 대한 처음이자 가장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달러를 찍는 나라, 세계 금융의 중심인 나라의 은행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무너질 수 있다면 달러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달러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통화 질서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고 중국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총재 저우샤오천은 2009년 국제통화기금에 제출한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 체제가 가진 내재적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한 나라의 통화가 세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트리핀이 지적했듯이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국제준비 통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그 논문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이 달러 패권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리만 사태의 충격 속에서도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찾아 미국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위기를 만들어낸 나라의 채권이 위기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되는 역설, 그것이 달러 패권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리만 사태가 가져온 또 다른 중요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정체를 알 수 없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인물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첫 번째 블록을 생성했습니다. 그 첫 번째 블록에는 당시 영국 신문 타임스의 헤드라인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재무장관,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 임박.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중앙은행도 정부도 어떤 권력도 통제할 수 없는 화폐를 만들겠다는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에 대한 조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달러의 라이벌들은 끊임없이 등장했지만 그 어느 것도 아직 왕자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1999년 유럽이 단일 통화 유로를 출범시켰을 때 전 세계는 주목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버금갔고 유로존에 속한 나라들의 무역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달러를 대체할 화폐가 있다면 유로일 것이라는 전망이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줄이고 유로를 늘리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로는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단일 통화를 쓰지만 재정정책은 각 나라가 따로 운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유로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를 쓰고 있어서 환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었고 독자적인 화폐 정책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유로존을 지키려면 독일 같은 강한 나라들이 그리스 같은 약한 나라를 계속 지원해야 했는데 독일 국민들은 자기네 세금으로 그리스의 빚을 왜 갚아야 하느냐며 분노했습니다. 유로는 살아남았지만 이 위기로 달러를 대체할 통화로서의 신뢰에 깊은 금이 갔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더욱 야심찬 도전자였습니다. 2020년대 들어 중국은 자국의 엄청난 경제 규모를 앞세워 위안화의 국제화를 밀어붙였고 러시아와 위안화로 거래하고 브라질과 위안화 직거래 협정을 맺었으며 2023년에는 아랍에미리트산 액화 천연가스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중동의 에너지가 달러가 아닌 화폐로 거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안화에는 달러가 갖고 있는 핵심 속성이 없었습니다. 바로 자유로운 태환성이었습니다. 달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환율과 자본 흐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위안화를 대규모로 보유하거나 자유롭게 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나라가 자국 경제를 베이징의 통제하에 놓인 화폐에 묶어두고 싶겠느냐는 질문 앞에서 많은 나라들이 망설였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이 러시아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고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차단한 사건은 달러 패권이 단순한 경제 도구가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달러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지만 동시에 아직 달러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것도 확인시켜줬습니다. 러시아 자산 동결 이후 중국과 사우디 등이 금 매입을 크게 늘렸는데 이것은 달러에 묶이지 않은 자산을 축적해 혹시 모를 제재에 대비하겠다는 의도의 표현이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세상을 뒤흔든 새로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달러 가치에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폭발적 성장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겉으로 보면 암호화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내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암호화폐의 기술적 장점인 국경 없는 빠른 송금과 낮은 수수료를 달러의 안정성과 결합한 것으로 특히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폭발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상인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필리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고국의 가족에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시장 시가총액은 약 3,170억 달러에 달했으며 테더의 USDT가 약 67%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서클의 USDC가 약 22%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는 33조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72% 성장한 수치였습니다. 이것이 왜 달러 패권과 연결되는가 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발행한 코인의 수량만큼 달러 현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될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트로달러 시대에 사우디가 석유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지탱했던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스테이블 코인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국채를 지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미국 의회는 지니어스 법에 서명했는데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이나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발행과 유통과 준비금 관리 전반에 걸쳐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소매형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합이 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미래는 민간이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하게 하되 그것을 통해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선택은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2026년 1월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회사가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에 공식 승인을 받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U를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외국 발행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나라 중앙은행의 결제 체제 안으로 공식 편입된 첫 번째 사례였고 이로써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유럽연합,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먼저 디지털 달러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일이 그로부터 석 달 뒤에 벌어졌습니다. 2026년 4월 28일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 타이밍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오펙 탈퇴 며칠 전에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에 달러 통화 스와프 라인을 요청했고, 미국 재무장관은 이에 호응하며 중동에 새로운 달러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선을 긋고 미국의 금융망, 달러망과 더욱 긴밀하게 묶이는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은 다른 축에서도 달러 방어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위안화의 석유 결제 확대를 막기 위해 중동 산유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달러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와 유사한 논리였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면 그 나라들은 석유 거래를 위안화나 다른 통화로 전환할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콕 베선트 재무장관은 말했습니다. 달러 패권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서도 디지털 세계에서도 달러를 세계의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은 1974년 키신저가 사우디 왕실에서 나눴던 협상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수단은 바뀌었지만 목표는 동일했습니다. 1944년 브레턴 우즈에서 케인스와 화이트가 마주 앉아 논쟁을 벌인 지 80년이 넘었습니다. 그 80년 동안 달러는 타운드로부터 왕자를 떼앗았고 마셜 플랜으로 세계를 묶었으며 금의 담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석유라는 새로운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무릎 꿇혔고 아시아 외환 위기로 한국을 눈물 흘리게 했으며 리만 사태에서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일어섰고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날개를 달고 또 한 번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달러의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성공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브레턴 우즈 협상 테이블에서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던 케인스의 씁쓸함이 있었고 닉슨의 일방적 선언에 분노하면서도 저항하지 못했던 유럽 각국의 굴욕이 있었으며 플라자 합의의 강요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체념이 있었고 외환위기의 한파 속에서 금반지를 내놓았던 한국인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달러 패권의 역사는 미국의 영리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힘없는 나라들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달러의 적들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매년 회의를 열며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고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의 비중은 1999년에 약 71%에서 최근 58%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1위지만 20년 사이에 13%포인트가 줄어든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달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계 무역 결제의 거의 절반이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고 원자재 시장의 가격 책정은 여전히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달러를 대체할 준비가 완전히 된 화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세계는 본능적으로 달러를 찾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은 금보다 먼저, 다른 어떤 통화보다 먼저 달러를 사들였습니다. 역사는 기축통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운드가 달러의 왕자를 넘겨주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2번의 세계대전이 필요했습니다. 달러가 자신의 지위를 잃는다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끝에서 조용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이 더 공정한 세계일지 아니면 단지 다른 강대국이 지배하는 또 다른 불공정한 세계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케인스가 꿈꿨던 방코를,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세계화폐의 꿈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0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블록체인 위에 어떤 새로운 형태로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꿈이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그 지폐는 이 모든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종이 조각입니다.
브레턴 우즈의 협상 테이블에서 시작해 사우디 사막의 비밀 협정을 거쳐 서울의 외환위기 눈물을 머금고 디지털 블록체인 위에서 새로운 옷을 입기까지 그 종이 조각이 걸어온 길은 지난 100년 인류가 권력과 돈을 둘러싸고 벌여온 가장 치열하고 가장 은밀한 싸움의 기록입니다. 그 싸움이 어디로 끝날지는 아마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세요. 지금까지 역지사지였습니다.